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중환자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호스를 꽂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주치의는 방금 최후 통첩을 내렸다. 하루빨리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이어서 표적 항암 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감당하기 벅찰 만큼 어마어마한 수술비가 필요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마포구 장 소장님이라는 이름에 멈췄다. 장 소장님, 저 윤지아입니다. 마포의 사돈 아파트, 급매로 내놔주세요. 네, 시세보다 10% 싸게 내놔도 좋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현금 일시불이고요. 3일 안에 명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부 끝내는 조건입니다. 매수자 쪽에서 불안해하면 제가 공증 서준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기대섰다. 그 집은 내가 결혼 전에 투자용으로 사둔 아파트였다. 입지도 좋고 훗날 월세나 받을 생각으로 놔둔 거였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응급치료비와 수술보증금으로 입출금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정기예금은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았다. 당장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집을 파는 것뿐이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들의 조용한 고무미창 소리가 아니라 딱딱한 구두굽이 테라초 바닥을 요란하게 내리찍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이 여사가 내가 지난달 백화점에서 결제해준 악어가죽 플랫슈즈를 신고 기세등등하게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 뒤를 졸졸 따르는 건 내 서류상 남편, 박민우였다. 야, 윤지아. 시어머니는 대여섯 발자국이나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너 미쳤어. 내가 자세를 고쳐 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다. 누가 마음대로 집을 팔래. 이 독한 년. 우리 박씨 집안 피를 말려서 그다 죽어가는 내 애미한테 갖다 바치려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튄 침방울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닿았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투자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뭔데 남편 몰래 집을 팔아치워.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투자해서 번 돈. 내 시선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넘어 남편에게 향했다. 내가 맞춰준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의 어깨는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휙 돌리더니 벽에 붙은 소화전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박민우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매달 쥐어지는 월급은 자기 혼자 술값으로 쓰기에도 빠듯했다. 결혼하고 지난 3년간 그놈의 우스운 자존심을 지키겠답시고 친척들 앞에서는 마포구 아파트가 자기가 주식 대박이 나서 산 거라고 허풍을 떨고 다녔다. 평소엔 일하느라 바빠서 그 얄팍한 거짓말을 굳이 들춰내지 않았더니 이제는 자기 최면에 단단히 빠져내 혼전 재산을 진짜 자기 집이라고 믿는 모양이었다. 그거 제 집이에요. 나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짝!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왼쪽 뺨에 불이 난 듯한 고통이 번졌다. 고막이 윙윙거렸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감돌았다.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단정하게 틀어올렸던 머리망이 터지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흘러내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경악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뺨을 감싸쥐지도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여전히 시어머니 등 뒤에 숨어있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평온했다. 박민우는 그제야 소화전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벌겋게 부어오른 내 뺨을 힐끗 보더니 옆에서 씩씩거리는 자기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했다. 지아야. 그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집을 파는 엄청난 일을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 이래 봬도 명색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잖아. 어머니도 너무 놀라셔서 그러신 거야? 그 아파트가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그는 중환자실 문을 슬쩍 흘겨보며 말을 이었다. 저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가장. 집안 재산. 밑 빠진 독.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물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굴러가게 해보려던 내 안의 알량한 타협의 거품들이 펄펄 끓는 물살에 씻겨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동영상 녹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저 인간들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걸 본 순간부터 카메라를 켜두었다. 렌즈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방금 내 뺨을 후려치는 장면과 쏟아낸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겼을 터였다. 나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뭘 실실 쪼개고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을 노려봐. 시어머니가 또다시 손을 치켜들며 위협했다. 나는 반보 뒤로 물러서서 그 손을 피한 뒤 남편의 얼굴을 매섭게 훑어내렸다. 하긴 집을 파는 이렇게 큰일을 마포 아파트 정도로 대충 때우면 안 되죠.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나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깍듯한 존댓말을 썼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손목을 털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당장 중개소에 전화해서 매물 걷어들여. 내 애미는 어차피 며칠 살지도 못할 텐데 헛돈 쓰지 말고. 나는 그 쓰레기 같은 헛소리를 더는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이번엔 장 소장이 아니었다. 서 대표님 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윤 총괄님,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실 채권 정리와 강제 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서 대표였다. 회사에서 악성 채무자가 엮인 지독한 건이 터질 때마다 나서는 해결사였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붉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통화에 집중했다. 청담동 한강뷰 펜트하우스 50평짜리요. 지금 바로 매물로 던집니다. 시세의 70%로요. 청담동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화들짝 커졌다. 그곳은 지금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집이었다. 서 대표의 숨소리가 1초 정도 멈췄다. 윤 총괄님, 청담동 물건을 70%에 던진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소문만 내도 현금 보따리 싸들고 와서 밤새워 줄 서는 사람들이 중개소 문턱을 부숴버릴 텐데요. 줄 서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경악으로 물든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찔러보았다.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전액 현금 입금. 그리고 매수자가 직접 사람 써서 명도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쓰레기들 단 하나도 제 눈에 안 띄게 싹 다 치워버리는 조건입니다. 콜 후 서 대표가 낮게 웃었다. 그런 줍줍 물건이면 제가 직접 매수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십시오. 1시간 안에 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윤지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너 진짜 돌았어?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 집 진짜 주인이랑. 나는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쓱 닦아내고는 두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청담동 고급 아파트. 이 집은 내가 결혼하기 1년 전 100% 내 돈으로 매수한 곳이었다. 결혼 후 남편이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불쌍하다며 기어코 서울로 모셔왔다. 비좁은 반전세 빌라는 냄새가 난다며 투덜거리길래 결국 이 청담동 아파트를 내어주고 아주 편안하게 모셨다. 그 안에 들어간 최고급 가구며 가전제품, 심지어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홀짝거리는 본차이나 찻잔까지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것들이었다. 내 스마트폰 화면에 집안의 홈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떴다. 탁 트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디저트 트레이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새끼손가락을 한껏 치켜든 채 고급 찻잔을 들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3명의 중년 여성들과 호호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교회 권사님들과 사모님들이었다. 어머, 이 홍차는 영국 여행 갔을 때
직접 사온 건데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거드름을 피웠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구청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제가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고 했거든요. 저는 이 청담동 50평짜리도 둘이 쓰기엔 충분하다 싶었는데 애가 워낙 스케일이 커서 제 말을 안 듣네요. 어휴, 이 권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 맞은편에 앉은 사모님이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무서운데 민우가 그 젊은 나이에 이 비싼 집을 턱턱 사고 능력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니까요. 며느리도 싹싹하게 잘하죠.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이 순종이 뭔지 알기나 한데요. 그래도 우리 민우가 꽉 잡고 있으니 망정이지. 여자는 자고로 길을 꺾어놔야 해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제가 아주 따끔하게 예절 교육을 좀 시켰더니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검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2시 45분. 홈캠 스피커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착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들려왔다. 곧이어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어록 비밀번호가 풀리는 전자음이 들리더니 현관문이 바깥쪽에서 거칠게 확 열렸다.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덩치 큰 사내 4명이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우두머리 남자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스포츠 머리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곧장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흙먼지가 묻은 무식한 어커 발이 수백만 원짜리 수입 카페트 위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뒤따라 들어온 3명의 덩치들은 들어오자마자 현관 신발장을 확 열어젖히고는 안쪽의 신발들을 바깥 복도로 휙휙 내던지기 시작했다. 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거실에 앉아있던 3명의 사모님들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스포츠 머리가 서류 뭉치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쓱 뽑아내더니 시어머니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아주머니, 글씨 읽을 줄 아시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집은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우리 서 대표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뭐라고요? 서 대표라니. 여긴 내 아들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펄펄 뛰며 그 종이를 낚아채려 했다. 스포츠머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툭 쳐내고 서류를 갈무리했다. 전 소유주이신 윤지아 씨가 방금 모든 정산을 마쳤습니다. 계약상 우리는 이 집을 빈집 상태로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고로 지금 이 집 안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은 전부 폐기물 처리 대상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3명의 덩치들을 향해 짧게 손가락을 튕겼다. 치워. 싹 다 집어던져. 부실 채권 강제 명도의 아주 정석적인 절차였다. 시어머니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덩치 하나가 거실로 성큼성큼 다가와 소파 위에 놓인 명품 가방들을 낚아채더니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마대 자루 안에 우당탕 쑤셔 박았다. 시어머니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덩치가 어깨로 슬쩍 밀쳐내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맥없이 나동그라졌다. 다른 덩치 하나는 주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반찬이 가득 담긴 밀폐 용기들이 가차없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안으로 처박혔다. 플라스틱 김치통 몇 개는 싱크대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고 시큼한 김치국물 냄새가 거실까지 진동했다. 덩치는 바닥에 굴러떨어진 김치통을 발로 뻥 차서 현관 밖으로 굴려버렸다. 교회 사모님 3명은 진작에 혼비백산하여 거실 구석에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다. 이 권사님 대체 이게 무슨 난리래요? 한 사모님이 덜덜 떨며 물었다. 민우가 산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모님의 눈빛에는 이미 짙은 의심과 조소가 서려 있었다. 우리 민우 집 맞아요. 내 아들 집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발이 된 머리로 대리석 바닥을 두 손으로 퍽퍽 내리치며 악을 썼다. 이 강도 같은 놈들.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문가에 비스듬히 기대선 스포츠머리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픽 웃었다. 경찰이요. 예, 부르십시오. 등기부등본에 우리 사장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아주머니가 여기 산다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보증금 입금 내역이라도 있어요? 경찰 오면 우린 무단 주거 침입으로 아주머니부터 고소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발버둥이 뚝 멈췄다. 아주머니 스포츠머리가 나지막하게 경고했다. 연세도 있으신데 험한 꼴 보지 마시고 5분 드립니다. 챙길 옷까지나 대충 주워 담아서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서 던져드릴 테니까.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한 자줏빛으로 달아올랐다. 거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사모님들은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벽에 바짝 붙어서 현관을 향해 슬금슬금 빠져나갔고 문턱을 넘기 무섭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더듬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스마트폰의 홈캠 앱을 종료했다. 까맣게 꺼진 화면 위로 감정의 동요라곤 없는 내 서늘한 얼굴이 비쳤다. 해질 무렵 서울 하늘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평창동의 새로 구한 임시 거처의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2시간 전부터 남편의 번호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만 전부 무음으로 처리해둔 상태였다. 나는 태블릿 PC를 켜고 원래 남편과 살고 있던 강남구 아파트 현관의 스마트 도어벨 앱을 실행했다. 그 집의 도어록은 방금 전 내가 출장 수리 기사를 불러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다. 화면이 켜지자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된 남편이 현관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발치에는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처량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흠뻑 젖은 시어머니가 오들오들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남편이 악에 받쳐 도어록 터치패드를 부서져라 찔러댔다. 비밀번호 오류가 3번 연속 나자 날카로운 방범 경고음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그만 눌러. 도어록 바꿨으니까.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가자 남편이 핏발선 눈을 부릅뜨며 카메라 렌즈 쪽을 획 올려다보았다. 윤지야, 너 진짜 미쳤어? 그가 카메라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당장 문 안 열어? 옆에서 쭈그려 있던 시어머니가 타이밍을 맞추듯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내 엄마 갈 곳이 없으면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모아서 반지하 단칸방이나 하나 얻어들이든가. 그 한마디는 남편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의 뇌관을 정확히 건드렸다. 너 두고 봐. 그가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핏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시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엄마, 일어나. 가자. 내가 아주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모실 테니까. 저 미친년 혼자 여기서 발광하게 내버려둬.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두 인간의 모습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나는 쿨하게 앱을 종료했다. 곧바로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다. 본인 카드, 윤지아. 가족 카드, 박민우. 상태, 해지. 정확히 30분 뒤 모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내 번호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아 고객님. 방금 어떤 남성분께서 고객님 명의의 가족 카드로 스위트룸 보증금을 결제하려고 하셨는데 시스템상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서요. 고객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저희 측에서 소유주 본인께 직접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해지한 카드 맞습니다. 유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 남자가 계속 프런트에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보안 요원 부르시거나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연락처 앱을 열어 다른 번호를 찾았다. 수입차 리스 회사 최대리. 아, 윤 총괄님.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리스한 그 수입 세단 말이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 차는 구청 말단 공무원인 남편이 가오를 잡겠다며 매일 출퇴근용으로 몰고 다니는 놈이었다. 네, 물론입니다. 계약 기간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차, 당장 회수해주세요.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제가 전액 물겠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더욱 거세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차 GPS 찍어보면 지금 강남 쪽 호텔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견인차 보내서 끌고 가세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며 서울의 밤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박민호. 오늘 밤부터 내 목줄에 연결된 생명줄이 무참히 끊겨나가는 순간 내가 그토록 콧대 높게 자랑하던 그 잘난 삶이 대체 누구 돈으로 유지되던 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다. 나는 들고 있던 유리컵을 대리석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컵 안에 물이 출렁이며 테이블 위로 몇 방울 튀었다. 나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고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바탕화면 정중앙에는 박민호 재무청산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지난 3년간 내가 내 손으로 그 하찮은 남자에게 입혀주었던 화려한 허울의 기록들이었다. 이제 그 껍데기를 살점과 함께 하나씩 뜯어낼 차례였다. 마우스 더블 클릭. 70페이지 분량의 PDF 카드 명세서 파일이 화면에 떴다. 첫 페이지. 작년 10월 강남구의 최고급 맞춤 정장 테일러 숍의 결제 금액 320만 원 구청장 환영 만찬에 입고 가야 한다며 징징거려서 사준 옷이었다. 세 번째 페이지. 올해 2월 골프채 풀세트 550만 원. 그는 그 채를 들고 동료 공무원들이 모인 단체방에 사진을 올리며 주말에 소소한 취미생활이라는 멘트를 달았었지.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하이엔드 오마카세 결제 내역, 시어머니 발에 신겨드린 악어가죽 플랫슈즈, 시골 친척들 주소로 짝 돌렸던 최고급 투풀 한우 선물 세트 영수증까지.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전부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에 가족카드로 긁어댄 것들이었다. 남은 것이라곤 구청 사람들에게 돈 잘 쓰고 쿨한 박 과장이라는 허세 가득한 평판뿐이었다. 나는 PDF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영상 파일 하나를 함께 압축했다.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 바로 오늘 납병원 복도에서 찍은 그 영상이었다. 화면은 살짝 흔들렸지만 악에 받쳐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흉측한 표정과 우리 박씨 집안 피를 말려서 라고 꾀꾀거리는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밤새도록 서울 하늘엔 장대비가 퍼부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업무용 보안 메신저 앱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남편의 직속 후배인 김 주무관이었다. 예전에 구청 외주 IT 프로젝트 건으로 미팅을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있었다. 윤 총괄님, 아침 일찍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박 과장님 어머님이 구청 1층 로비에 주저앉아 계시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서요. 아무래도 총괄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몰래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풍경은 가관이었다. 널찍하고 반짝거리는 구청 1층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머리를 산발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옆에는 시커먼 대형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볼품없이 나뒹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힌 채 입을 쩍 벌리고 오열하는 중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노트북을 덮었다. 차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오전 8시 15분 우출근하는 공무원들과 이른 민원인들로 구청은 벌써 북적거리고 있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의 소음을 단번에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곡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지나가는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로비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 평소라면 조용하고 엄숙해야 할 민원실 앞 로비가 순식간에 난장판 삼류 막장 드라마 세트장으로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퍼질러 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퍽퍽 내리치고 있었다.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실크 블라우스 차림에 어제 내가 백화점에서 결제해준 그 악어 가죽 구두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민원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서 있던 줄은 진작에 붕괴되었다.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과 목에 공무원증을 건 직원들이 겹겹이 원을 그리며 모여들고 있었다. 청원경찰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숙인 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억센 소나귀로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거 놔. 건드리지 마. 너희들도 그 독한 년이랑 한통속이지? 시어머니가 청원경찰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사방으로 침을 튀겼다. 내 아들이 여기서 과장이야. 나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고생하는 불쌍한 내 아들. 그런데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년이 우리 모자가 집 비운 사이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어. 늙은 시어미를 비오는 한밤중에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세상 천지에 이런 악독한 년이 어디 있어.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요즘 젊은 것들 독하다 하더니 이건 선 넘었네. 가만, 아까 민원이과 박 과장님이라고 안 했어? 평소에 사람 좋아 보이더니 집구석이 완전 콩가루였네. 바로 그때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낯익은 인형이 뛰어내려왔다. 박민우였다. 그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삐딱하게 목에 걸치고 있었고 밤새워 시달린 초조함 탓인지 머리카락은 기름져서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시어머니의 팔을 덥석 부여잡았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빨리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경로가 묻어났다. 안 일어나.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도리어 그의 정장 재킷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민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봐. 그거 내가 산 집 맞지? 내가 전액 현금으로 산 청담동 아파트잖아. 그 독한 년이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내. 너 당장 경찰 불러. 그년 콩밥 먹이라고 해.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직장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허풍을 떨어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건 그 자신이었으니까. 엄마, 제발. 그만하고 일단 나랑 가. 그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힘주어 떼어내며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수많은 눈동자가 주시하는 가운데 함부로 큰 동작을 취할 수도 없어 꼬리를 밟힌 메추라기 마냥 잔뜩 허리를 굽힌 꼴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공포와 사회적 매장의 위협 앞에서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을 움직여 구청 내부 익명 게시판 앱을 열었다. 이 게시판은 내부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임시 방문자 권한으로도 글을 쓸 수 있었다. 게시글 제목, 민원 2과 박민우 과장의 전액 현금 한강뷰 아파트와 효도의 진실. 본문에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 그저 70페이지 분량의 카드 결제 내역과 폭행 CCTV 영상이 담긴 압축 파일만 업로드했을 뿐이다. 전송 버튼을 터치했다. 게시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알림음은 시어머니의 악을 쓰는 쉰 목소리에 파묻혀 버렸다. 나는 기둥에 기댄 채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3.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구경꾼의 제일 안쪽 줄에 서 있던 젊은 주무관들이었다. 안경을 낀 여직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가 화면 상단의 내부 게시판 새 글 알림이 뜨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눌렀다. 뒤이어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의 스마트폰도 연달아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5초 뒤. 짝.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뺨 때리는 소리가 이어폰을 꽂지 않은 누군가의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텅 빈 널찍한 로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도 도드라졌다. 인파 속에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누군가 그 영상을 재생한 것이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점점 더 많은 스마트폰에서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상 속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우리 박씨 집안 피를 말려서 그다 죽어가는 내 애미한테 갖다 바치려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투자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뭔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왜 자신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박민우의 몸이 흠칫 떨렸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동료 하나를 쳐다보았다.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던 그 동료의 얼굴은 경악에서 순식간에 숨길 수 없는 경멸로 바뀌었고 박민우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뒷걸음질을 쳤다. 세상에 알고 보니 돈은 전부 와이프가 낸 거였어? 저거 가족 카드 결제 내역 맞죠? 평소에 우리한테 커피 쏠 때 긁었던 것도 전부 마누라 카드였다고? 자기가 주식으로 대박나서 산 거라며? 전부 여자 쪽 혼전 재산인데 자기가 무슨 가장이라고 떠벌리고 다닌 거야? 저 영상 좀 봐요. 병원에서 사돈 어른 수술비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사람까지 때렸어. 진짜 쓰레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역류하며 밀려들었다. 이번에는 그 모든 경멸 어린 시선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민우의 온몸에 꽂히고 있었다. 박민우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흘끗 확인한 그는 순식간에 뼛속까지 진액이 다 빨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로비의 안내판에 쿵 하고 부딪혔다. 나는 코트 자락을 단정하게 매만지고는 대리석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경쾌한 또각 소리를 냈다. 인파는 모세의 기적처럼 스스로 길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들 모자 앞으로 다가갔다. 여보, 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또렷하게 듣기에는 충분했다. 박민우가 핏발선 눈으로 확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단 한 글자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반면 시어머니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양 눈을 부라리며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그녀는 열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세우고 내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쌍년아. 내년이 꾸민 짓이지. 찢어 죽일년. 어머니 애나는 제자리에 선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어제 병원 영상, 마포경찰서에 이미 넘겼어요. 형사과 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특수폭행죄 입건 통지서가 오늘 오후면 도착할 거라고요. 지금 제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시면 벌금형으로 안 끝날 겁니다. 구치소에서 찬밥 좀 드셔야 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멈췄다. 닭발처럼 굽은 손가락들이 경련을 일으켰고 얼굴은 피가 물려 검붉은 자줏빛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나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박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 변호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아, 참, 방금 당신네 부서 과장님한테도 풀버전 압축 파일 하나 참조로 보냈거든. 조만간 호출이 올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2층 복도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박민우, 지금 꼴이 그게 뭐야? 당장 내 사무실로 튀어 올라와. 소리의 주인공은 민원 이과 과장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난간에 서 있었고 손에 쥔 서류철은 힘을 주어 구겨져 있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재산 은닉 의혹까지 겹쳤으니 부서 전체로서는 끔찍하고 질 나쁜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다. 박민우는 절망에 찬 표정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그들을 향해 두 번 다시 시선을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로비 출구를 향해 걸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폐부로 밀려드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았다.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3일 뒤 강남구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회의실 안은 냉방이 아주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긴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고 옆에는 내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자리했다. 맞은편에는 박민우가 폐인처럼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고작 3일 못 봤을 뿐인데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났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다. 그는 목깃이 누렇게 바랜 낡은 셔츠 차림이었다. 그 비싼 맞춤 정장과 고급 의류들은 전부 그가 다신 열 수 없는 도어록 너머에 갇혀버렸고 그의 손에 쥔 유일하게 정지되지 않은 급여 통장 잔고로는 백화점에서 그럴싸한 기성복 한 벌조차 살 수 없었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듣자 하니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느라 지금쯤 경찰서에서 피 말리는 조서를 쓰며 진땀을 빼고 있을 터였다. 박민우 씨, 이쪽은 이혼 합의서 초안 및 재산 분할 청구 목록입니다. 최 변호사가 깐깐한 무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주었다. 윤지아 씨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차량,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은 혼인 전 전액 윤지아 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독자적인 가치 상승분에 해당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귀하가 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는 0%입니다. 최 변호사는 말을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서류 위를 톡톡 두드렸다. 따라서 귀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 모친의 심각한 특수 폭행 행위와 귀하가 장기간 윤지아 씨를 기망하고 카드를 무단 유용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당 측은 즉시 법원에 유책 배우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박민우는 괴물이라도 숨어있는 양 그 서류를 멍하니 노려보았다. 5천만 원 그가 신경질적으로 헛웃음을 흘리더니 돌연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윤지아, 너 진짜 사람 피 말려주길 작정이야? 내 한 달 월급이 얼만 줄 알면서 내가 5천을 어디서 구해. 그건 내 사정이지. 나는 내 몫에 종이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온도가 아주 적당했다. 평소에 호텔 스위트룸 하룻밤 묵으면서 100만 원씩 척척 긁어대던 그 대단한 가장 체면에 5천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니야?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헌신했어. 지난 3년 동안 매일 칼퇴근해서 집에 들어갔고 그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핏발선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절망이 나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칼퇴근해서 집에 기어들어 와서는 내 돈으로 산 최고급 투풀 한우나 구워 먹고 내 돈으로 산 소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TV나 보면서 내 엄마가 식모 부리듯 나한테 갑질하는 거나 구경했지.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내 목소리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박민우, 잔말 말고 사인해. 사인 안 하면 위자료로 안 끝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들어갈 테니까. 내 가족카드로 내 고향 친척들한테 사다 바친 그 금괴들. 그거 명백한 횡령인데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다퉈볼까? 금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민우의 다리가 푹 꺾였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내 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아야 그의 목소리에 짙은 울음기가 배어나왔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엄마는 내가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놔버리지 마. 나는 맞은편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오열하는 남자를 무미건조하게 바라보았다. 3년 전 결혼식 날 내가 맞춰준 맞춤 정장을 입고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평생 나만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인간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알량하고 찌질한 허영심뿐이었다. 2분 남았어. 최 변호사님 다음 회의 들어가셔야 해.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민우의 흐느낌이 뚝 멈췄다. 두 손을 내린 그는 감정의 밑바닥까지 얼어붙은 내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하고서야 이 판을 두 번 다시 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합의서의 맨 마지막 장에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펜이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오후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문 앞 주치의가 최신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윤지아 보호자님,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맞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보증금이랑 수술 전 선납금도 방금 전액 입금 확인되었고요. 어머님 바이탈 수치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내일 오전 중에 바로 이식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은 장장 16시간이나 이어졌다. 나는 복도 대기석에 꼬박만 하루를 앉아 있었다. 수술을 마친 어머니의 침대가 밖으로 나오고 간호사가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다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벽에 기대어 몸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숨을 길게 토해냈다. 그 후 2달 동안 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어머니에게 최적의 요양 환경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박씨 집안에 썩은 내음이 배어있는 강남 아파트는 깔끔하게 처분해버리고 공기 좋은 평창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전세이긴 했지만 널찍한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다. 맑은 공기의 마당에는 수국이 만발해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주방에서 전복죽과 사골 국물을 푹 고아내며 새소리를 들었고 어머니의 혈색이 하루가 다르게 붉은 빛을 띠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삶은 다시 완벽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박씨 집안 쓰레기들의 근황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었기에 굳이 들쑤시고 다니진 않았다. 하지만 귀를 막고 살아도 더러운 시궁창 냄새는 어떻게든 바람을 타고 날아오기 마련이었다. 11월 중순의 어느 깊은 밤. 서울의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며 기온이 곤두박질 쳤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셨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회사에서 온 메일들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번호를 몇 초간 응시했다.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통화 버튼을 밀어서 받았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주변 소음이 끔찍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양철 지붕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 칼바람이 몰아치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지하야 전화기 너머로 사포로 긁는 듯 쩍쩍 갈라진 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통화를 끊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하야 제발 듣고 있는 거 맞지? 다 알고 있어. 콧물이 잔뜩 낀 목소리. 방금 전까지 펑펑 운 게 분명했다. 돈 좀 빌려주라.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도 괜찮아. 빌리는 거야. 내가 무조건 갚을게. 차용증도 쓸게. 나는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너머의 소음이 한층 더 생생하게 귀에 꽂혔다. 아이고, 민우야. 내 가방. 저 가방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단말마였다. 시발 가방이 문제야 지금. 다리 병신 될래. 박민우가 고개를 돌려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내 쪽을 향해 다시 비굴하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지아야, 엄마가 다리가 부러졌어. 복합 골절이래? 응급실에서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입원 보증금이 없어. 나 지금 신용불량자 돼서 카드 다 막히고 제3금융권 대출도 승인이 안 나오 구청에서는 그 일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한직으로 발령나고 월급도 반토막 났단 말이야. 나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물을 한 모금 넘겼다. 전세 자금 대출은 심사에서 떨어졌나 봐. 신용등급이 바닥이라 1금융권은 쳐다보지도 못해. 박민우의 목소리에는 칠흑 같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우리 지금 관악구 산동네 옥탑방에 월세로 들어왔어.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장에서 비가 새 엄마가 그놈의 명품 가방들 건지겠다고 설치다가 물바다 된 장판에 미끄러졌어. 종아리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왔어. 저 독한 년. 전현한테 구걸해서 뭐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발악이 이어졌다. 전현이 청담동 아파트만 안 팔았어도, 도어록 비밀번호만 안 바꿨어도, 우리가 걔도 안 사는 이딴 썩은 옥탑방에서 비를 맞고 있겠어. 다 전현 때문이야. 그 뚫린 주둥이 좀 닥쳐. 박민우가 돌연 발작하듯 끔찍한 고함을 질렀다. 그 파열음이 어찌나 컸던지 내 테이블 위에 찻잔이 징징 울릴 정도였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딴 소리가 나와.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욕을 해. 박민우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듯 했다.
홧김에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친 모양이었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아 두 모자의 진흙탕 싸움이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다. 너 방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내 애미야. 넌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만 아니었으면 병원에 쳐들어가서 그 미친 난동만 안 피웠어도 그 빌어먹을 싸대기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딴 시궁창에서 뒹굴 일은 없었어. 박민우가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난 대궐 같은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다고. 구청에서도 떵떵거리며 존경받는 과장이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노친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구렁텅이에 처박은 거라고. 아이고, 나 죽네. 피를 나눈 내 새끼가 지 애미를 잡아먹으려 드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가 주변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게 무언가 처박히는 소리, 유리창이 박살나는 파열음, 그리고 두 인간이 진흙탕에서 뒤엉켜 개싸움을 벌이는 숨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미친 노친네. 아주 돌았어. 박민우가 악을 썼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3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난입했다. 야, 옆집. 오밤중에 시끄럽게 진짜 잠 좀 자자. 맨날 치고받고 지랄들이야.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라. 옥탑방 옆집 아주머니에 잔뜩 화가 난 경고였다. 신고해. 당장 저 노친네 좀 끌고 가라고 박민우가 미친놈처럼 응수했다. 투박한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진 이 막장극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애잔했다. 나는 가만히 3분 동안 감상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 처참한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곰팡 내 진동하는 비좁고 습한 옥탑방. 장판 위엔 빗물과 진흙이 흥건하겠지. 한때 아나무인으로 굴던 시어머니는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구정물 속에 주저앉아 스펠링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짝퉁 명품 가방 나부랭이를 껴안고 오열하고 있을 테고. 기름진 맞춤 정장 빼입고 목에 깁스라도 한 양 굴던 잘난 그 잘난 과장은 그저 주인 일은 똥개마냥 자신의 무능함과 분노를 늙은 어미에게 화풀이하며 지저대고 있을 터였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액정을 가볍게 터치했다.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과 함께 5분간의 무료 관람이 끝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평창동 하늘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튼튼한 이중 방음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저 차분하고 평화로운 백색 소음일 뿐이었다. 앞마당의 수국이 빗방울을 머금고 우아하게 흔들렸고 집 안에는 심신을 달래주는 은은한 아로마 디퓨저 향이 감돌았다. 나는 1층 거실 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으니까. 3일 뒤 화창한 제주도. 11월의 제주 바닷바람은 제법 서늘했지만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냥 포근했다. 무릎에 포근한 캐시미어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저 멀리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수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혈색이 좋아진 어머니는 백사장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가리키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여유를 되찾으셨다. 나는 곁에 있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방금 막 풍경사진을 한 장 찍은 참이었다. 내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 시리게 푸른 제주 바다와 내가 새로 사들인 금팔찌를 차고 휠체어 팔걸이에 올려둔 어머니의 손이 피사체의 전부였다. 나는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 방금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피드 내용에는 딱 한 줄만 적어 넣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완료. 공기 참 맑다. 업로드 버튼 터치. 바닷바람이 내 머리칼을 부드럽게 흐트렸다. 나는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었다. 액정에 새로운 업무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연이어 외국계 헤드헌팅 업체에서 보낸 임원급 스카우트 제의 메시지가 팝업으로 나타났다. 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연달아 딩 울렸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그 인간이나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던 그 시어머니와 한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면 내 스마트폰은 언제나 무음 모드였다. 시어머니는 내 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거나 업무 알림음만 들려도
차갑게 식은 얼굴로 수저를 탁 내려놓고 훈계질을 해댔기 때문이다. 여자가 그깟 푼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떨어. 하늘 같은 서방님 앞에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여자가 설치면 우리 민우 기죽어서 밖에서 일 못해. 그 하찮고 우스꽝스러운 허영심을 비위 맞춰주느라 나는 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것에 익숙해졌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몰래 업무 메일에 회신하는 것에 길들여졌으며 내 빛나는 커리어를 말단 9급 공무원의 조신한 아내라는 앞치마 뒤에 꽁꽁 숨기고 살아야 했다. 심지어 내 돈 주고 산 100% 내 집을 파는 일조차 그놈의 가장 체면을 눈치 볼 뻔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용한 해안가를 맴도는 내 폰의 알림음은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지아야, 회사에 급한 일 생겼니? 어서 확인해봐.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메시지 알림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고 폰을 뒤집어 숨기지도 않았다. 나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한때 철저히 억눌려야만 했던 금기이자 내 진짜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 경쾌한 알림음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눈부신 햇살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딩, 딩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급한 거 아니야. 나는 스마트폰의 볼륨 버튼을 제일 크게 올리고 벤치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그냥 맘껏 울리게 놔두려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